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307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가장 비열한 폭력. 미국의 여류 시인 에이드리안 리치는 강간이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시를 썼다. 경관이 있다. 그는 강간 예비범이고 가장이다. 그는 당신의 이웃이고 당신 오빠의 중마고우다. 제 딴에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장화를 신고 은빛 배지를 달고 말을 타고 곤충에 손을 뻗칠 때 그는 이미 당신에게는 타인이다. 당신은 그를 잘 모르지만 그는 그를 알아야만 한다. 그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리치 시인이 고발하는 강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나 제도 차원의 문제였다. 시인의 주장인즉 강간은 특정 남성이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강간이라는 행위와 남성중심법 제도의 진짜 의미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착하고 부드러운 이웃이자 오빠의 친구도 일단 제도의 운용자가 되는 순간 강간 예비자로 변한다. 경관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공인이다. 그 공인은 사내다. 그 사내가 가죽장화와 은빛 배지 그리고 말과 권총이라는 도구로 치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강간자가 된 것이다. 수전 브라운 밀러라는 여성학자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모든 사내가 우리를 강간한다. 눈으로, 성기로, 그리고 뻔뻔스러운 그들의 도덕률로. 이 시의 핵심 주제는 남성의 도덕률이다. 남성은 자신의 도덕률을 기준으로 여성 행위를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이상을 여성에게도 강요한다. 법이라는 제도를 장악한 남성은 성이라는 특수한 인간의 행태를 주도할 무기가 있다. 성고문은 그 무기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1986년 전대미문의 사건.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준비가 뒷받침된 이 시위는 그 규모가 엄청났고 따라서 공안 당국의 긴장도 그에 비례하여 고조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고문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적 사건이 터진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도덕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발전한다. 이 역사적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의 벽을 넘으려는 한 젊은 여성의 결단과 그 결단을 사회적 분노로 집적시키는 데 성공한 몇몇 법률가들의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다. 1985년 7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권인숙은 학교로부터 제적당한다. 당시 운동권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가장 전형적인 탄압책이었다. 학내에서 불법 집회를 주동한 혐의였다. 당시는 모든 집회가 불법이었다. 학교 구내에서의 지극히 평화적인 집회도 금지되었다. 일단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뿌리면 학내 사찰을 상시 업무로 삼고 있는 경찰은 시위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 당국에 통고하고 곧이어 경직된 얼굴로 모인 교수들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최소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명이인을 징계하는 실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학교에서 제적당한 권인숙은 과거의 학생 신분을 감추고 1년 가까이 서울 근교에 봉제 공장을 전전하면서 현장 학습을 한다. 이듬해인 1986년 5월 20일 권인숙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부천공단에 있는 성신이라는 소형 모터기를 제조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한다. 당시 학생운동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현장 학습이었다. 노동자의 의식을 깨우쳐 평등한 세상을 쟁취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방법의 하나가 위장 취업이었다. 운동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은 가혹한 노동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창하고 신봉하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최소한의 구체적 현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이들 이상주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못 배우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각성시킬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저마다 전태일의 후예인 서러운 노동자들에게 대학생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도의식도 있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의 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계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노학연대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착취 위에 세워진 자본가 정권을 타도하고 다른 형태의 정권 창출을 준비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각오로 무장하기도 했다. 기업주들은 이들 학생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게 된 후부터는 대학생들의 취업을 거부했고, 대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학생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취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른바 학출 괄호 열고 학생 운동 출신 괄호 닫고 들의 위장 취업이었다. 80년대에 수도권 공장에 취업한 학출의 숫자는 어림잡아 4,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 이런 변칙적인 노학연대 작업에 대해 검찰은 이들 위장 취업자들을 공문서 위조 등의 죄목으로 처벌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다루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학생이라는 집단 전도사를 통해 노동자의 문제가 나라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권인숙은 성신에 취업한 지 불과 열흘도 못 되어 과거 학생 신분이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즉시 사직한다. 그러나 권인숙이 주민등록법이 요구하는 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자 거주지의 통장과 반장은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제보하였고 6월 4일 권인숙은 부천경찰서에 연행된다.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출동한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의 오가 작통법이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불황자 신고법을 연상시키는 철저한 주민상호 감시 제도가 공단 주변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는 언제나 의심의 표적이었던 시절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권인숙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범법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구속된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5.3 인천 사태를 배후 조종한 인물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부천서의 공안 담당실은 연행된 권인숙에게 인천 노동자연합의 양승조 위원장 등 수배자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배자의 소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권인숙은 전혀 모른다고 답한다. 그러나 수사관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수사를 받는 여성의 가장 큰 취약점이 성적 수치심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수사관은 권인숙의 가슴을 만지며 내가 처녀냐, 가슴을 보니 처녀 같지 않다,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등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과 말을 하며 계속 추궁한다. 권인숙이 시종일관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자 경찰은 권인숙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극도의 수치심과 당혹감에 떨던 권인숙은 엉겁결에 5.3 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지인의 이름을 댄다. 이어서 그 지인의 소재를 추궁당하자 적당하게 둘러대고 만다. 형사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물론 권인숙의 제보가 도움이 될 리는 없었다. 이렇게 되자 상배 지시를 받은 수사계장은 문기동을 불러 그런 방법으로 해보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런 방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문반장의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다. 6월 7일 밤 문기동은 그런 방법의 신문을 시작한다. 권인숙을 포박한 상태에서 온갖 폭언을 퍼부으며 온몸을 주무른다. 이어서 권인숙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는다. 자신의 성기를 권인숙의 입에 갖다 댄다. 그리고는 포박당한 권인숙의 뒤로 가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대었다 떼었다 몇 차례 되풀이한다. 문기동이 저지른 끔찍한 성고문은 이전에도 이 나라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이 있었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문부식은 옥중에서 권인숙의 수기를 읽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고문 수사 관행을 떠올렸고 이를 훗날 기록으로 남겼다. 문부식은 자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여자 동료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알몸으로 거꾸로 매달린 채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서 1982년 당시에도 성고문이 행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 4일 청량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경희대학교 여학생들이 전경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도 있었다. 1983년 3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속칭 진달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서 9월 4일 외국어대학교에서 경찰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11월 3일 연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11월 13일 한국기독교학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경찰인가 강간범인가. 12월 3일 서울변협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종결된다. 경찰은 이 모든 주장들이 사실 무근이며 경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책략이라고 발표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옮긴 에이드리안 리치의 고발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관이 사실상 강간 예비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인숙은 극도의 수치심 속에서 고통과 번민의 날들을 보내다가 함께 유치장에 있던 운동권 동료들에게 성고문 당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 사실이 교도소를 출입하던 기독교인들을 통해 기독교 단체에 알려진다. 7월 1일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권인숙을 면담한 이상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고심하다 정법회의 선배 변호사들에게 전한다. 곧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돈명,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등 예의 4인방을 지휘부로 하고 조영래, 이상수, 김상철, 박원순 등이 실무를 맡는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 홍성우와 조영래는 권인숙을 찾아가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나선다. 그리하여 권인숙 본인은 물론 인천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 그녀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노동운동가, 부천경찰서 유치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 이들의 진술을 통해 하나하나 진실의 근거들을 찾아나간다.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들이 보여주었던 팀워크는 한국 인권변론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1986년 7월 5일 9사람의 변호인은 주범 문기동, 지휘계통에 있던 상관 옥봉환 서장과 수사과장, 그리고 직간접으로 수사에 관여했던 형사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고발장은 경찰의 책임 회피와 이를 묵인한 검찰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천인공노할 만행이 다른 것도 아닌 경찰서 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관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로 경악과 전율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이 같은 만행이 인권옹호 직무수행자라는 검찰에까지 상세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바깥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데 이르러서는 이 나라에 과연 법 질서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 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울 저 끔찍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 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 경찰서 안에서는 목격자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다는 것인가? 검찰이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 권력의 행포 아래 희생되는 것을 막을 길도 전혀 없게 된다. 이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직접 범행을 저지른 자는 물론 관계 책임자들이 모두 엄중히 처단되지 않는 한 이후 여성들은 경찰서 앞을 지날 때마다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다. 각주가 있습니다. 조용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역금, 조용래 변호사 변론 선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문기동이라는 한 변태 성역자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단독 범행이 아니고 경찰 권력 조직 내부의 의도적인 성검은 계획에 따라 자행된 조직 범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정권의 도덕적 문제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고발장의 말미에 검찰이 수사에 유의할 점을 주문한다는 토를 달아 경찰 조직에 관련된 모든 비리와 의혹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도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 21일 변협 김은호 회장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필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일 터이다. 변호인들이 고발장을 접수시킨 바로 그 날짜에 문기동은 권인숙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한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선량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쌍방의 고소 고발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은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편다. 권인숙과 문기동의 대질신문도 벌인다. 7월 15일 마침내 검찰은 부천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문기동이 수사 과정에서 권인숙의 가슴을 서너 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종합했다. 그리고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문기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옥봉환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문기동을 파면에 처함으로써 사건을 적당하게 봉합하려 시도했다. 또한 검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기자회견장에서 권인숙을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운동권으로 규정한 공안당국의 분석자료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것이다. 또 안기부는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여 운운하며 오히려 공격을 퍼부었고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은 후일 수영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시나리오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이겠지요 라고 진술하여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했다. 변호인단 즉각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7월 18일 변호인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 결과의 허구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낱낱이 제기했다. 변호인단의 발표문은 치밀한 논리와 정확한 사실 적시를 통해 검찰 발표를 무력화시켰다. 발표문의 종결부는 불의의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우리들 변호인단 일동은 우리의 모든 직업적 및 인간적인 긍지와 명예와 성실성을 걸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권양의 모든 주장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다. 권양은 그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본 변호인단이 제출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부천경찰서 내에서 필설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추악한 성고문의 만행을 당하였다. 이 전대미문의 만행의 진상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그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 처단되기 전까지는 우리들 변호인단은 물론이며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산천초목까지도 결코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렵고 두렵다. 이 사건 하나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 도덕의 존폐가 달려있다. 판사가 판결로만 말하듯이 변호사 또한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오랜 전통이며 관행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제한된 틀 안에서만 활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암울한 시대의 우울한 사법 풍경이기도 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변론을 펴는 것인데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펴지 않고 판사가 변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말해야 합니까? 이희용, 민변의 변호사들과 그 소망, 1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9월 15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맞서 재정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되었다. 재정신청이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탄생한 견제장치이다. 범죄 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범죄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검사가 수사 끝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불만이 있는 피해 당사자는 검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을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재정신청이다. 신청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역사를 바꾼 선택. 권인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추악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부도덕한 정권을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실로 역사를 바꾼 선택이었다. 번민 끝에 권인숙은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청했다. 기독교인권위원회는 이에 호응하여 구치소를 찾아와 권인숙을 접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권인숙은 동료 재소자들을 규합하여 항의 단식 투쟁에 나섰다. 7월 1일 마침내 이상수 변호사가 권인숙의 접견에 성공한다. 이 무렵 권인숙의 부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민등록증 위조 부분에 대해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인숙은 성고문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각오를 밝혔다. 당황한 부모는 이 일로 인해 딸이 상처받을 상처, 앞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의 편견, 그리고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이야기하며 딸을 설득했으나 인숙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할까만 누구에게도 차마 입에 내놓고 말하기 힘든 비참한 체험을 세상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떠들어대겠다는 딸의 고집 앞에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숙의 부모는 딸의 선택과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도덕한 정권과 싸우는 동지이자 후원자가 된다. 7월 15일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듣고 권인숙은 구치소 내에서 다시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주도한다. 이어서 7월 말경 고려대학교 여학생 셋이 인천지방검찰청 청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다. 즉시 체포된 셋 중 한 학생은 화상을 입었지만 검찰은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수감한다. 권인숙은 즉시 집단항의를 주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권인숙의 옥중 투쟁은 석방되는 순간까지 13개월 내내 계속된다. 실로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과 끊임없는 결의의 다짐이 자칫 전설과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추악한 공권력의 폭력을 백일하에 드러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권인숙과 변호인은 총력전을 펴서 사건을 확대시킨다. 10월 10일 변호인단은 권인숙을 대리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성고문 사실과 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기도한 불법 행위에 대해 2억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2년 3개월 후 이들은 소송에서 승리한다. 세상의 반응. 권인숙의 회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성고문 문제에 노동자와 학생들이 나서지 않는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반응에는 오히려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기조차 했다고 한다. 성고문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퍼져나갔고 오공 정권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폭압정권 아래 숨죽이고 있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많은 이들을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냈다.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외국 언론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외국의 언론과 인권기관들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단계마다 영문 보도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고문이라는 남아메리카적인 인권유리는 선진 세계에서 비하에 마지 않던 가장 비열한 인권유린인 것이다. 정부 당국 또한 이 사건의 비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한층 강화된 보도 지침이 언론사에 내려졌다. 이미 성고문 사건으로 통칭되고 있던 이 사건을 부천서 사건이라는 무색 중립의 언어로 부르도록 강요했으며 검찰의 정식 발표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보도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가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각 사회단체는 앞다투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 11일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고 불교의 3대 종교단체와 여성단체 연합으로 발족된 부천경찰서 성고문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말미에 고문을 수단으로 강제추행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군사독재 정부는 물러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교수들도 침묵하지 않았다. 1986년 7월 19일 성고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란 제목으로 서울대 교수들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도덕성을 상실한 국가 권력은 폭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 권력은 현재 의심받고 있는 도덕성의 회복을 위하여 내부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엄밀하게 가려내어 과감하게 공개하고 냉혹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국민 위에 20여 년간 억압으로 군림해온 군사정권의 그동안 누적된 방만성의 한 표출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냉정한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야당과 언론도 우리 현실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자신들의 책임은 어느 만큼인가를 정직하게 가늠해 볼 일이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자기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학생들이 그 임무를 대행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었는가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 해줄 것을 우리 국민 모두의 어린 딸인 권양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 없이 그야말로 말의 향연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 사건을 보는 집권당과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보름 동안 자기가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겨놓을 수 있는 여성 심리와 그것을 털어놓았을 적에 하나하나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태는 여성의 경우 어떤 것이 더욱 그럴 수 있음직한 것인가. 상당한 정도로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2시간씩이나 가해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발언은요, 밑에 130회 국회 법사위원회의 김중희 의원 발언, 1986년 8월 6일 국회 속기록 1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 대목을 납득하려고 애를 써보자. 어찌 반항을 하지 않았겠는가. 설사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치자. 어두운 밀실, 도피는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결박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야만 바깥 세상이 반항으로 알아줄 것인가. 변호인단의 총력전. 조영래가 중추가 된 변호인단은 종래 보기 드물었던 결속력으로 지모를 모아 총력전을 편다. 권인숙과의 면담록을 계속 작성해두고 수시로 공개하는가 하면 변호인들이 직접 증인들을 만나 증거를 확보해두기도 했다. 여론을 움직인 결정적인 승부수는 김수환 추기경의 참여를 끌어낸 일이었다. 변호인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추기경을 설득하여 권인숙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옥중의 처녀에게 보내는 추기경의 격려 편지는 곧바로 기자단에게 공개되었다. 정권으로서는 국내 언론의 보도 통제는 가능했지만 외국 언론의 보도마저 억제할 수는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지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암울한 시대의 많은 종교인들마저 독재 정권과 안일한 공존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천주교는 달랐다. 1968년 지학순 주교가 원주 교구장으로 부임하면서 집힌 민주화운동의 불씨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발족으로 이어졌고, 사제단과 평신도와 결속으로 이루어진 천주교의 민주화운동은 암흑의 시대에 찬란히 빛나는 횃불이었다. 이런 천주교 민주화운동의 최애 정점에 명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설령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명동성당을 정신적 성역으로 여기던 국민이 적지 않았다. 비록 세속의 권력이 철권 정치를 펴고 있었지만 김수환 추기경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 천주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의 위력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7월 19일 명동성당 5개에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폭로 대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한 정부 공무원이 충무로 부근에서 시민을 상대로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성토한 일이 밝혀져 해직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는 28일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더 이상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자며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다. 김수환 추기경은 1986년 7월 21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여성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 회복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개헌보다 인권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제목의 강론을 통해 확실하게 변호인단의 편을 들어주었다. 저는 이번 사건은 불행히도 그 희생자인 권양의 고소와 변호인단의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변호인단의 고발장과 그 후에 신문에 실린 검찰의 조사 발표, 그리고 다시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와 결의문을 읽고 또 직접 저를 찾아온 변호인단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번 사건은 불행히도 사실 그대로였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도 이미 지적했듯이 자존심 있는 처녀가 당하지 아니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특히 권양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양은 지금 자유로운 몸도 아니요 영어의 몸입니다. 비록 자유로운 몸이라 할지라도 남의 일을 들어서 말한다면 모르되 자신의 신상에 미친 처녀의 몸으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내용의 것을 아무리 정부의 공권력을 불신케 하는 목적에서라 할지라도 세상에 드러내 말한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용래의 예견과 혼신의 지필. 변호인단 가운데 조용래와 박원순이 각종 문건의 지필을 도움 맡았다. 박원순은 권인숙 사건에 대해 듣고 나서 처음에는 단지 희한한 사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용래는 직감적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어 전력을 투구할 각오를 다진다. 1심 변론서의 초안은 박원순이 담당했다. 박원순이 초안한 글도 훌륭한 변론서가 될 수 있었다. 법조계에는 품위와 격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적 호소력을 갖춘 필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이렇듯 드물고도 드문 필력의 소유자 중 하나가 박원순이다. 그러나 박원순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초고를 일별한 조용래는 아무 말 없이 덮어둔다. 평소에도 수고했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그였지만 이처럼 중요한 일이라면 무언가 한두 마디 평이 있어야 할 텐데 가타부타 일절 말이 없으니 박원순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변론 기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원순의 초안을 거의 제쳐놓다시피 하고 영래는 자신이 직접 펜을 들었다. 예의, 지필이 꿈틀거린다. 담배 한 개비의 한 문장의 속도다. 한 문단을 쓰고도 입술로 읽어보고 이어 소리내어 음독한다. 그리고선 다시 펜을 고쳐잡는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정권의 윤리적 기초 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가치와 담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확연한 구상이 서 있었다. 지극히 논리적인 글이 돼 감성에 호소해만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추출해야 하고 절대로 성급한 논리에 비약을 삼가야 한다. 재판 당일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영래는 심혈을 기울여 가감첨삭, 퇴고를 거듭한다.
박원순의 증언에 의하면 법정에서 개정을 기다리면서도 원고의 가피라는 실로 초를 재다시피 하여 쓴 글이다. 이렇게 하여 시대의 문서가 탄생한 것이다. 누가 초안했는가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시대의 문서는 시대의 문제를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자신의 초고에 대한 조용래의 무관심에 내심 섭섭했던 박원순은 선배가 쓴 변론서를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건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선배의 차이를 깨달았다. 그것은 필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자신의 초안은 판사를 설득의 상대로 한 변론서인 반면 조용래의 글은 판사가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심장을 관역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래가 법정에서 이 변론서를 기초로 심혈을 기울여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박원순은 더욱 확실하게 이 점을 깨달았다. 박원순의 아쉬움은 항소심의 변론서를 직접 집필함으로써 보상받았다. 그리하여 박원순 또한 역사적 문건의 일부를 집필하는 책임을 맡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법적 문서를 남기는 데 기여했다. 1993년 세칭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으면서 박원순은 조용래의 선진적 예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조용래의 선례에 따라 박원순도 그 사건을 사회 전체의 윤리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다. 그리고 성공했다. 법원의 일그러진 초상. 이제나 저제나 하고 무척 기대를 걸었던 법원이었지만 끝내 변호인들을 실망시켰다. 100일에 가까운 이례적인 지연 끝에 10월 3일 비로소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선고문 문제를 부각시켜 부당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정권을 고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권인숙의 공문서 위조 문제에 한정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다. 그야말로 자꾸 해석에만 매달리고 미적 접근에 빠져 소극사법의 극치를 보인 실로 서글픈 시절의 우리 법원의 일그러진 초상이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한다. 그러나 기피 신청은 즉시 기각되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들은 장승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일부 방청객들이 문기동의 구속과 권인숙의 석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었다. 법은 공개 재판을 요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방청객 숫자를 제한하고는 선착순이라는 자유경제의 원리를 악용하여 법원 내부 사람들에게 방청권을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전전긍긍했다. 서울법대 출신의 소설가 조성기는 우리 시대의 법정 1992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법대 출신의 소설가 조성기는 우리 시대의 법정이라는 중편 소설에서 뒤늦게 이 사건의 후속편인 문기동 재판을 방청한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 세 사람이 무심한 물체들처럼 놓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법정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 판사들이라 할 수 있었다. 사실 판사들이 없으면 재판이 더욱 잘 진행될 것 같은 희한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찌 소설가 조성기만의 느낌이랴. 무심한 물체, 바로 그것이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판사들의 표상이었다.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면 기껏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법기계, 그것이 방청객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었다. 눈물의 법정 변론. 권인숙은 다시금 전의를 가다듬고 나섰다.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게시된다. 인정신문에 이어 피고인 권인숙은 사건의 심리에 앞서 재판장에게 진술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 무려 40여 분 동안 권인숙은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분한 어조로 진술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한다. 물론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한 내용이었다. 법정은 숙연했고 여기저기서 이따금씩 훌쩍이는 소리가 진술의 비장함을 더해주었다. 이어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따랐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검사의 당당한 진술이 있었다. 이어 변호인의 차례였다. 홍성우, 황인철, 조영래 세 사람이 분담한 법정 변론 원고는 조영래의 작품이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글쓰기 방식을 되풀이한다. 한 인간의 개인적 고난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논리적 긴장과 감성적 호소력이 적절하게 배합된다. 선두타자 홍성우의 입을 빌린 변론은 이렇게 시작한다. 변호인들은 먼저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을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 글은 첫 문장에서 승부가 판가름난다. 모든 독자가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읽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바쁜 사람의 눈은 단 몇 초라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첫 문장으로 눈과 가슴을 움켜잡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란 말대로 첫 문장은 글쓰기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있는 예감이다. 소설의 첫 단어, 첫 문장은 작자와 독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다. 그 시작은 책을 작동시키고 그 이야기의 진로를 손가락질해 보이면서 서술을 인도하고 심지어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말을 앞질러 암시하기도 한다. 소설을 여는 열쇠로서의 첫 단어, 소설의 문지방인 첫 문장은 침묵에서 언어로, 무에서 존재로 건너가는 첫걸음이다. 이 글은 인용된 글인데요. 밑에 각주에 김화영, 소설의 첫 문장, 칼럼, 고전의 바다, 문학의 숲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문장 작법의 원리는 논설, 칼럼, 사회과학 수상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좋은 사회과학 수상들을 보면 대개 그 첫 문장이 독자들의 관심을 불끈 들어올리는 지렛대이자 글 전체의 의미나 색채를 예고하는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문장은 글이 다루어야 하는 사안의 실체 또는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글의 결론을 미리 예고하는 선언적 판단일 수도 있다. 첫 문장부터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정면으로 서술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사안이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 필자나 주변 사람의 체감 내지 체험을 인용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글쓴이가 독자의 관심을 단숨에 끌 수 있는 것이면 일단 성공이다. 이 내용은 김형국의 짧고 쉽고 정확하게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권양, 그는 누구인가? 전태일 평전의 첫 구절,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의 바로 그 형식이다. 첫 문장 못지않게 끝 문장도 중요하다. 무릇 세상 사는 시작이 중요하고 끝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과 함께 유종의 미라는 말도 생겼다. 이제 저 잔혹하였던 여름과 가을을 지나 권양은 이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로써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빛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결무구한 처녀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타락과 불의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역사의 제단 앞에 스스로를 바쳤으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시대에서 가장 죄가 없는 이 처녀를 더 이상 단 한시라도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있게 하는 죄악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양, 온 국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하고 고귀한 희망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권양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처음과 끝 문장을 미리 작성해둔 영내는 논리적 전개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중간 다리를 세워간다. 한 개인의 행동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다시 읽겠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만이 아니다. 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이다. 모든 운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 속에 발전한다는 말이 있다.
이상주의자는 자신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한다. 그는 결코 이룬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그는 좌절하지만 그가 품었던 꿈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세상은 발전하는 것이다. 변론문에서 조용래는 먼저 공안의 시각에 내재되어 있는 운동권 학생에 대한 편견의 혹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운동권 학생이니 위장취업자니 하는 낯선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안당국의 눈에는 이 젊은이들은 단순한 하나의 치안교란 요인, 질서 파괴를 위한 선동꾼,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태평성대 일부로 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의 이방인 집단, 피도 눈물도 인간적 감정도 없는 정신적 기형아, 불가사리처럼 사회를 좀먹는 괴물, 심지어는 악마로까지 보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권양에 대한 성고문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때 도화각신문에 함께 보도된 공안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젊은이들은 상투적으로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는 사기꾼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폐륜함, 심지어는 인륜 도덕과 성까지도 도구화하는 이념적 냉혈 동물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안당국의 시각은 지극히 명백한 한 가지 사실, 즉 이 젊은이들은 바로 이 사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들딸이요 형제자매라는 사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운동권에 뛰어들고 위장취업자가 된 것은 양심으로 하여금 도저히 소리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온갖 불의와 비리, 억눌린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도덕적 결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권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개인적 현시욕 때문에 위험한 일을 자청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거리에 나서서 체류탄에 맞서고 쪽방에서 머리를 맞댄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었다. 위장취업, 그것은 실로 순진무구한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 대학 출신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생을 걸고 노동 현장에 취업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는 자신의 척도로 새 세대의 윤리와 가치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사회에서나 기성세대와 후속세대 사이에는 이념의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1986년에 운동권 학생은 우리 민족의 도덕적 원기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영래는 확신했다. 4.19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된 60년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운 천태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70년대, 그리고 광주 사태라는 엄청난 민족적 참화로부터 시작된 80년대의 시련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이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권양은 이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 중 한 사람입니다. 어느 뭐로 보나 권양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명하고 축복받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라는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피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당시 여고 2년생이었던 권양은 동급생들과 함께 목을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와 사회에서 가르친 대로 유신만이 살 길이며 박 대통령만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영도할 수 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만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일한 정치체제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순진한 소녀에게 박 대통령의 피살 소식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욱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은 박 대통령이 피살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무도 더 이상 유신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유신체제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으며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유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박 대통령을 위대한 영도자로 축혀 세우던 세상 사람들이 일변하여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력과 독재, 그리고 그 아래서의 부패와
비리를 거론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유고집 116쪽부터 1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운동은 한국 사회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독재를 경험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속성을 보였다. 일제강점기의 강주 학생 사건에서 선보인 학생들의 정의감은 해방 직후 좌우 이념 대립기에도 선명하게 표출된다. 1960년 4.19로 부패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절정에 달했던 학생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박소군의 자부심을 빌리자면 한국의 학생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기적의 운동이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시민운동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정치로 가속화한 민주화의 노정에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비정부단체, 즉 NGO의 활동을 주도한 주역은 재학 시절에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젊은 이들이었다. 한국 사회 학생운동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국 이후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원칙론자 그룹이라는 점에서 보배로운 존재다. 무엇보다도 싱싱한 패기와 때묻지 않은 정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의식의 사춘기를 넘기기가 무섭게 젊은 노인으로 물러앉는 사회는 장래가 없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 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고문 사건의 진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성의 권력과 권위들이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권력에 가한 온갖 부도덕하고 비열한 박해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전반적인 도덕적 위기의 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범 변호인단은 확신하거니와 이 도덕적 위기야말로 그 어떤 군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위기보다도 앞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은 앞날은 실로 암담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유고집 132쪽의 내용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총도 지갑도 없는 단 몇백 명의 백면 서생에게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을 기대할 것인가?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부도덕한 공권력이 횡행해도 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는 장래가 밝다.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사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조영래는 공무원의 양심선언 등 권인숙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러 예를 소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이후 검찰과 공안당국, 언론의 사실 왜곡과 은폐를 질타하고 사법부의 진실 외면을 비판했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과 존엄, 사법부의 사명을 강조하여 사법부로 하여금 권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촉구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 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대가로 장자 상속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위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법관, 개개인들만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사태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로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거니와 이 재정 신청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 사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법부는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깊이 통찰하고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건곤일척의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하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유고집 129, 130쪽의 내용입니다. 언론은 무엇을 했는가? 실로 이 질문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언론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모든 언론들이 이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힘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같은 변명이 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가담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싸움에 앞장서야 할 것은 누구보다도 언론인들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론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고집 131쪽.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짓밟는 현실은 어떻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단 말인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흐르는가를 배웠습니다. 영래는 젊은이들 사이에 자유의 시인으로 널리 추앙받고 있는 김수영의 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임박한 자유와 진실의 최종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짐한다. 권양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슬픔과 절망으로 왔으나 이제 우리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희망으로 권양의 승리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양이 이미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진실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며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들었던 모든 어리석고 비겁한 책동은 하나도 남김없이 타파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는 권양이 우리에게 바친 헌신의 만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권양, 온 국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하고 고귀한 희망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권양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유고집 133쪽. 조영래의 법정 변론은 눈물로 종결되었다. 꼬박 며칠 밤을 새워 한자 한자 마치 심장에 피를 찍어 눌러 쓰듯 만든 그의 변론서는 그가 세상에 남긴 많은 글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문서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많은 사람들의 미문이 입술에 스치는 향기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머리털을 고추 세울 정도의 정교한 논리와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을 절묘하게 엮어낸 이 문서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거듭하여 읽힐 것이다. 조용래의 변론문은 그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다. 변론문만이 아니다. 변론문을 기초로 한 법정 변론 또한 대한민국 법정사의 길이 남을 명변론으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후세에 전승되고 있다. 선배 홍성우, 황인철과 함께 변론을 나누어 맡은 조용래는 몇 차례 눈시울을 훔치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코 격앙됨 없이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듯 차근차근 자신의 주장을 풀어나간다. 법정은 숙연해졌고 더없이 정결해졌다. 변호인의 변론을 들으면서 피고인 권인숙은 울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변호인과 피고인만이 아니었다. 방청객들도 따라서 어깨를 들먹였다. 공안기관에서 나온 이해관계 있는 방청인들도 시선을 허공으로 돌림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평생토록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아픔 때문에 운 일이 없는 사나이, 평소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작년의 변호사 조영래. 그러나 타인의 아픔과 세상의 소용돌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익숙한 법률가의 변론 속에 눈물이라는 진주이슬이 섞일 때 그것은 수소폭탄이 된다.
그 폭탄이 세상을 향해 던질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폭탄이 세상을 향해 터질 때 폭발력은 엄청나다. 애써 표정을 감춘 판사들도 그의 변론이 지닌 위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변론을 들어줄 청중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대는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아니었다. 작은 장승처럼 앉아있는 판사들도 아니었다. 변론대에 서서 그는 미처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분노에 찬 눈동자들을 떠올렸다. 그 분노가 결코 절망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는 법정을 채운 100여 명의 청중의 귀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의 추이를 주목할 수백만 국민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심장에 피를 찍어 쓴 글, 피를 토하듯 쏟아낸 변론은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움직여 부도덕한 정권을 향한 칼날이 되게 했다. 나는 고발한다. 세계 지성사에 가장 큰 파문을 던진 재판 가운데 하나가 드레푸스 사건이다. 19세기 말 프랑스 군부는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드레피스라는 한 유대인 군인에게 간첩 혐의를 씌움으로써 영웅 나폴레옹의 전설을 이고 살던 프랑스 육군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진정한 명예는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힘으로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다. 그러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불의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의 근본 속성이다.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회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건의 사회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다시 말해서 한 사회의 동력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집안이 어긋난 사회에서는 문제 핵심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라고. 시고니 위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개봉된 영화의 원작 죽음과 소녀 The Death and Maiden을 쓴 그는 군사 독재가 자행한 성고문을 슈베르트의 음악을 차용하여 소녀의 죽음에 비유한 바 있다. 조용래는 권인숙의 개인적 고초를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이라는 시대적 사건으로 전환시켜가면서도 어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금하지 못했다. 아내 이옥경은 남편이 이 사건에 그처럼 정열을 바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의의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린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폭력에 남편은 분노했고 세상을 대신하여 받는 그녀의 수모와 고통에 진정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조용래가 흘린 눈물은 진실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희생양으로 눈앞에 선 어린 여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약자를 위해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다. 1986년 2월 4일 박정희 시대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리던 사학자 김성식 교수는 생애 마지막 동아시아론에다 이렇게 썼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 4.19 교수 데모의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80세의 고령에도 한 채 흔들림 없이 부도덕한 정권을 질타하는 데 앞장섰던 딸깍발이 서생의 생을 살았다. 실로 부처의 표정에 육중한 체구, 작은 일에 개의치 않는 대인, 그것이 일반 사람이 느끼는 조용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실상 조용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평소에도 이야기 도중 눈시울을 적시는 일이 덜어 있었다.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는 그는 동석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울면 함께 따라 울기도 했다. 때때로 눈으로 우는 대신 가슴으로 울기도 했다. 최후의 승리. 11월 3일 법원은 성고문 피해자인 권인숙의 공문서 변조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고문 가해자인 문기동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당초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권인숙을 즉각 석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선고 직전에 실형 1년 6개월로 조정하였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진다.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나머지 배석판사와 상의 없이 결정한 형량이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한 사람은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후일 사석에서 고백했다고 한다. 예상 밖의 무거운 실형이었고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었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실망했다.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권인숙을 석방하지 않고 감옥 속에 가두어둠으로써 정권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결국은 붕괴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1987년 7월 8일 마침내 권인숙은 석방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종결이 아니었다. 성범 가해자인 형사 문기동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된 후 변호인단은 1986년 11월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1987년 벽두부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세차게 점화되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정권의 호언 기도와 맞서면서 극단적인 대치사항을 맞고 있었다. 제2의 5.18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었다. 사법부로서도 결정을 주저하게 되었고 최종 판결은 미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는 6월 시민항쟁의 승리 이후 극히 유동적이었던 정치 상황도 가세했다. 조영래는 1988년 1월 18일 권양의 특별한 의미와 법질서의 최종적인 수호자로서의 대법원의 역할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을 강조하면서 원결정을 파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88년 3월 대법원은 문기동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에 검사 역을 맡을 변호사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회원 중에는 적정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넘긴다. 문인구 회장과 유현석 인권위원장, 안동일 공보이사 등 대한변협 집행부는 구수회의 끝에 조영황 변호사를 추천한다. 조영황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어요.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으니 대한변협의 체면을 봐서라도 제발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미 내 이름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하면서 대한변협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정작 이를 맡을 만한 인권변호사는 대부분 원심의 변호인으로 관여했고 성향이 다른 회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사건은 여전히 강 건너 불이었을 것이다. 조영원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구내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법원 서기의 지원을 받아 검사 역할을 수행했다. 문기동은 1988년 4월 9일 구속되었다. 새로운 법적 쟁점은 당초의 공소장 변경하여 강간죄를 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마침내 7월 23일 문기동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조영왕은 자신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이웃 건물인 검찰청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고 하면서 아마도 전국의 관계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1990년 1월 권인숙의 이름으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국가는 권인숙에게 성고문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때늦은 판결이었고 액수도 권인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었지만 사필 규정 분명한 승리였다. 권인숙의 새 출발. 1986년 옥중에서 권인숙은 여성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을 상수상자로 선정된다. 1990년 1월 권인숙은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 4천만 원을 노동운동에 투척한다. 그는 박서군과 함께 노동인권회관을 설립하여 노동자 인권운동에 나선다. 변호사 조영래가 발벗고 나서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주선했음은 물론이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부천서 사건의 주인공으로만 살았던 권인숙은 1989년을 마감하면서 수기를 출판한다. 하나의 벽을 넘어서 부천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운명이 짐지웠던 역사적 소임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는 각오이기도 했다. 물론 권인숙의 인생에는 또 다른 벽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권인숙은 의지를 꺾지 않고 장애물을 넘으며 나아갔다. 권인숙은 2003년 9월 학기부터 명지대학교 기초교육원의 여성학 담당 교수로 채용되었다. 어렵게 결정한 미국 유학의 결실이었다. 이름 없는 권양에서 권인숙 교수로 변신한 것이다. 장차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여성으로서 겪은 극한적인 체험이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전도사로서 권인숙의
지위를 강화해 주었다. 그러나 권인숙을 대학이란 제도 속에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만 아니었다. 권인숙 교수의 채용을 귀뜸해주면서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이 필자에게 한 말이다. 용기 있게 시대의 문제를 위해 싸운 사람이 보상받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개인적인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 현실이 아쉬웠다고 그는 말한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적 인물이 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곳마다 세인의 이목을 달고 다닌다. 시대의 낙인이 찍힌 일생은 힘들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부담이 더욱 크다. 명지학원 이사장 유영구는 조용래가 생전에 신세진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조용래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불필요하게 큰 자신의 이사장 사무실 일부를 변호사 사무실로 쓰도록 내주었다. 그가 얼굴 없는 처녀의 속박에서 벗어나 당당한 예비학자가 된 권인숙을 여성학 담당 교수로 채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철이 없던 자신에게 세상을 가르쳐준 고마운 선생이자 먼저 떠난 야속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음을 본인은 애써 부정하지 않았다. 권인숙은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이 조용래라고 말한다. 살아갈수록 그의 무궁한 실력과 판단력의 조언이 그립다고 한다. 젊어서 놀아라는 말을 자주 하던 조용래는 어떤 영역의 고민이든 대화든 간에 차근차근 생각의 여러 차원을 보여주어 스스로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길을 찾아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영래 또한 만년의 일기장에 되돌아본 자신의 인생에서 주마등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인숙이를 적어두었다. 권인숙과 조용래, 역사한 두 사람에게 이 사건을 통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주문하였고 두 사람은 기꺼이 소임을 맡았다. 피해자와 변호인이 힘을 합치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실예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사건은 진실을 밝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이 땅의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이듬해 2월에 터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가 되었다. 이들 사건을 통해 정권의 부도덕성과 구조적인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고 그 결과 1987년 6월 항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사건의 이면에 용기 있는 사람의 투쟁과 함께 비겁한 자의 거짓과 몸살림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네, 이상으로 조용래 평전 읽기 1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43쪽 망원동 수재 사건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